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입니다. 드디어 이제 Q&A 2탄으로 돌아왔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2탄에서는 좀 공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아이패드의 질문을 담아와서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2탄도 마찬가지로 4부에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부는 학창시절,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뭐 내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2부는 과목별 공부법, 3부는 여러 가지 공부 꿀팁들, 4부에선 여러분들의 고민들 몇 가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1부입니다. 1번 질문, 자사고였나요? 일반고였나요? 저는 저희 지역 자사고를 나왔습니다. 원래 일반고였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해에 자사고로 바뀌었고 현재는 다시 일반고로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역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서 경쟁이 심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따는 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2번, 고등학교 내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 2학년 때 전교 2등, 3학년 때 전교 3등 이렇게 쭉쭉쭉 내려갔어요. 제가 항상 처음에 의욕에 불타서 확 잘하고 나서는 좀 풀려서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신 점수는 아무래도 저희가 자사고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 전교권 친구들의 등수 대비 내신 점수가 일반고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원서 쓸 때 전교 3등인데 내신이 1.3대 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고 전교 3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은 전혀 아니었죠. 3번, 수시였나요? 정시였나요? 저는 수시로 갔습니다. 현역 때도 수시를 준비를 했고 다음 해에 제가 서울권 의대를 가고 싶어서 1년 재수를 했는데 그때는 정시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결국 수능 점수가 좀 고만고만하게 나와서 정시로 안 가고 수시로 갔어요. 4번, 재수 시절 성적. 재수할 때는 제가 정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좀 많이 올렸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수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엄청 높지는 않았어요. 400점 만점에 항상 380점 중후반대가 나왔었습니다. 재수하면서는 모의고사 성적을 많이 올려서 1년 내내 390점대를 계속 받았고 6평, 9평 때는 둘 다 400점 만점에 398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계속 잘 나왔어서 아예 정시로 서울권 의대를 갈 생각이었는데 막상 수능 때는 평소보다 못 쳐서 결국 수시로 갔습니다. 5번, 초중고 사교육. 저는 사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학원보다는 뭐 바이올린, 발레, 춤, 미술 이런 예체능 계열 학원을 많이 다녀서 엄청 바빴고요. 중학교 때는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중학생 내내 거의 영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서 IBT 토플 준비도 하고 영어로 하는 모의 국회, 모의 UN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도 좀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수학은 학원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서 잠깐 다니다가도 금방 관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재교육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계속 다녔는데 그 덕분에 수학적 사고력 같은 거는 좀 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국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을 다녔고 영어는 따로 학원은 안 다니고 중학교 때 해뒀던 걸 계속 써먹었습니다. 6번,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은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무조건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때가 아니면 추억을 쌓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진짜 있는 힘껏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았고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가끔 보면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라고 생각을 해요.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에 더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크게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쉬는 시간은 쉬라고 있는 시간이니까 쉬면서 재충전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할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은 좀 길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와서 놀긴 했지만 그래도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는 책상에 앉아서 부족한 공부를 좀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7번, 고3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지금 한 3개월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요. 벌써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배운 걸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건 마지막 1개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평소 하던 대로 페이스 맞춰서 쭉 달려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부족한 과목 하나를 붙잡고 그것만 파면 다른 과목이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공부는 마치 시소 같아서 하나의 비중을 두면 다른 과목이 분명히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부 시간에서 각 과목 비중에 맞춰서 공부 시간을 설정하고 그걸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족한 과목을 좀 보완하고 싶으면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 좀 집중력을 높이거나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보거나 하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공부 시간 비율이 10대 40대 30대 20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제 취약 과목은 국어랑 과학인데도 저기서 비율을 더 높이지 않았고, 영어는 공부를 안 하고 쳐도 사실 100점이 나오는 편이었는데도 저 비율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무조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다만 국어랑 과학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그 비율을 높이는 대신 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공부 방법을 보완하거나 쉬는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하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괜히 국어를 20, 과학을 30 이렇게 높여버리면 평소에 자신이 있었던 수학이랑 영어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8번, 방학 때 리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학 때도 저희 학교는 계속 학교 자습실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기 때랑 크게 생활 리듬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부 계획에 있어서는 흐름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방학 때는 학교 시험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취약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도 방학 때 특강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취약한 과목이나 아무리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걸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과목별 비중을 최대한 깨지 말고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다만 고3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방학 때 평소에 설정해뒀던 과목별 비중을 조금 변경해서 취약 과목 위주로 집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2부입니다. 과목별 공부법. 1번 수학 공부법. 이과생이자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과목이죠. 저는 수학은 무조건 스스로 많이 풀어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자습 시간에 계속 개념 공부를 하나하나 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한번 배울 때 제대로 듣고 배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FM 같을 수도 있는데 그 수학 수업 시간에 절대 딴짓을 안 하고 선생님 말을 다 들었어요. 사실 저는 수학은 항상 100점 아니면 못 쳐도 1등급이었고 선생님 수업 내용 중에는 이미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수업을 다 들었어요. 개념 공부를 수업 시간에 한 거죠. 이미 아는 거여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혹시 새로운 내용이 없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없나? 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자습 시간에는 혼자서 실전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해설지에 보면 수식이 한 줄 한 줄 있잖아요. 그 윗줄에서 아랫줄로 넘어갈 때 사용되는 개념, 그게 핵심이에요.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보통 해설지를 읽을 땐 그 한 줄 한 줄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서만 그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줄을 넘어갈 때의 그 공백에서 어떤 개념을 활용했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통째로 외워서라도 기억해 두는 게 유용합니다.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저번에 그 문제에서는 이 수식 다음에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렇게 풀어나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접근을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 과정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무기가 되는 거죠. 2번, 영어 공부, 영어 회화 방법. 영어 공부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사실 영어 공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팁은 영어를 과목이 아니라 언어로 접근하라 입니다. 영어는 사실 개념을 익히고 책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쓰는 언어죠. 그러니까 단어를 달달 외우고 문법을 세세하게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영유아가 우리말을 배워나가듯이 자연스럽게 통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진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쉬는 시간마다 대화하고 그들이 말투나 억양, 제스처를 익히고 따라했어요. 그들이 주로 쓰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캐치하고 글을 쓸 때는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 게 깔끔한지를 익혔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힌 거죠.
다만 고등학생이 돼서는 저도 수능 영어를 쳐야 되니까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라는 언어에다가 단어와 문법이라는 틀을 추가해서 공부했어요. 일반적인 한국식 수능 영어 공부랑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만약에 중학생 구독자분이라면 영어 공부를 그렇게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다만 이미 현재 고등학생인 구독자분이라면 영어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오래 투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부할 때만큼이라도 영어를 남으로 보지 말고 숲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단어장을 펴놓고 단어의 모든 뜻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지문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온 단어들을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 하나의 뜻이 3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단어장에서 그 3개의 뜻을 다 외워버리겠다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그 단어의 뜻 3개가 모두 동일한 빈도, 동일한 중요도로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단어장은 그저 의미들을 나열을 해줄 뿐 각각의 중요도를 반영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문을 보다가 그 단어의 첫 번째 뜻만 계속 등장한다면 사실 그것만 알아도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 2개의 뜻은 언젠가 다른 지문에서 한 번쯤 겨우 등장하면 그때 공부해도 된다는 거죠. 아무튼 결론, 영어 공부의 핵심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입니다. 3번, 국어 공부법. 국어는 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취약 과목이었는데요. 모의고사를 치면 100점은커녕 항상 2등급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드디어 국어 공부 방법을 깨우쳐서 1년 내내 100점 아니면 1등급을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국어도 해설지를 꼼꼼히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문학작품의 경우에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능 국어에서는 문제를 풀어내고 정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중 단 한 가지의 해석만을 허용해요. 처음에는 그걸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해설지를 읽다 보면 점점 감이 오기 시작해요. 내 기준에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어는 시간이 중요한 과목이어서 타이머를 설정해 두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하루는 타이머를 설정해 두고 시험 치듯이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 날에는 천천히 해설지를 꼼꼼히 파헤치면서 그 문제들을 다시 공부했어요. 그렇게 이틀씩 묶어서 반복해서 공부했더니 성적이 쭉쭉 올랐던 것 같아요. 마지막 4번, 과학. 과학도 제 취약 과목이었는데요. 저는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쳤었고 모의고사를 치면 항상 2등급, 잘 나오면 1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재수하면서는 2과목을 50점 만점에 50점, 48점 이 정도로 성적을 올리긴 했어요.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됐던 건 오답 노트였습니다. 문제를 풀고 틀린 것들은 모조리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했어요. 왜 틀렸는지 이해하고 어떤 개념이 사용되는지 찾고 그 부분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오답 노트가 쌓이니까 나중에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시험 직전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오답 노트를 쭉 읽으면서 취약 부분을 복습했어요. 다음 3부. 1번. 시험 전 긴장 극복하는 방법. 사실 저도 시험 멘탈이 굉장히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시험 때 막상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거든요. 평소에 모의고사 때는 한 번도 긴장한 적은 없는데 그때는 항상 연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 수능에서는 저도 긴장을 해서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지더라고요. 다만 경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시험 중에 이미 친 과목을 너무 걱정하다가 뒤에 칠 과목에 영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재수 때 친 수능에서 처음에 국어를 쳤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국어가 끝나자마자 이번 수능 망했다. 내 1년이 날아갔다.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사실 어차피 저는 국어랑 과학이 취약 과목이고 자신 있는 과목은 수학이랑 영어여서 제 페이스대로 수학이랑 영어만큼은 평소처럼 쳤으면 됐던 거였는데 국어가 망했다는 생각에 멘탈이 너무 흔들려서 수학 시간부터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이랑 영어에서 평소보다 실수를 하고 못 쳤어요. 근데 나중에 매겨보니까 정작 국어는 100점을 받았더라고요. 괜히 저 혼자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평소에 자신 있던 다른 과목들을 못 쳐버린 거죠. 지금까지도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이미 친 과목은 훌훌 털어버리고 최대한 다음에 칠 과목에만 집중하세요. 2번, 계획 세우는 방법.
저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공부 계획을 세웠고요. 한 달 단위는 아주 러프하게만 짰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짤 때는 주중 플랜을 꼼꼼하게 짠 후에 주말에는 시간을 조금 비워뒀어요. 주중에 혹시 덜한 게 있다면 주말에 보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면 안 되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둬야 돼요. 기껏 빡세게 세워둔 계획을 다 못 지키면 조바심만 들거든요. 적당히 지킬 수 있으면서도 너무 루즈하지는 않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3번, 요점 정리 방법. 요점 정리의 핵심은 빠르고 간결하고 효율적이게입니다.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레포트를 쓰거나 과제를 제출할 때뿐이에요. 요점 정리를 할 때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건 하등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만 이해하면 되는 정도로 쓰면 충분하거든요. 여러 색깔 펜으로 예쁘게 꾸밀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하나라도 더 적어야 됩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쁜 정리본을 만들려고 집착하다 보면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4번, 암기 꿀팁. 제가 생각하는 암기의 핵심은 무조건 반복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번 본 걸 오랫동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공부량이 방대하기 때문이죠. 기억을 오래 하려면 반복해서 머리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돼요. 반복을 언제 몇 번씩 할 건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다만 그 반복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시험 치듯이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저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샤워할 때 전날 공부하면서 외웠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혼자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만 추려서 그날 다시 찾아서 외우는 거죠. 그렇게 채로 여러 번 거르듯이 반복해서 외우면 효과가 좋습니다. 5번, 공부할 때 핸드폰 관리. 사실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가 10년 전이어서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 내내 일부러 인터넷이 안 되는 폰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폰을 잠그는 어플 같은 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의 의지만으로 제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외부적으로 차단하고 제어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6번, 집중 오래 하는 방법. 우선 본인의 집중 스타일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집중력이 긴 편이 아니에요. 집중 시간은 짧은데 대신 굉장히 밀도 높고 깊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같이 한 번 집중할 때 짧고 깊게 하는 사람들은 시간 단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게임 스테이지를 깨듯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자습시간 한 교시가 1시간 30분이라면 1시간 30분 내내 집중해서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1시간 30분 동안 챕터 3까지 풀어야지 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승부욕이 확 발동해서 미친 듯이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보다 빨리 끝냈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기분 좋게 좀 쉬어도 되고 아니면 힘이 남아있다면 다른 공부를 더 해도 되고요. 어찌됐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 목표를 달성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고 성취감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간 안에 목표치를 못 끝냈다면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번에 목표를 다시 조절해서 덤벼보는 거죠. 7번, 수면 시간 안배. 무조건 푹 자기. 잠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무조건 12시에 자서 6시였나? 6시 반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도 절대 밤을 안 새고 푹 잤어요. 오히려 시험 기간에 더 많이 잤어요. 그렇게 루틴하게 잘 자면 학교 수업 시간에도 안 졸리고 쉬는 시간에도 잘 안 자게 돼요. 잠을 좀 덜 자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공부 시간에 최대 효율로 집중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쉴 때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잘 쉬어줘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원래 잠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 다르겠지만요. 8번, 졸릴 때. 저는 졸릴 때는 무조건 자야 해결이 돼요. 이를 막 악물고 허벅지 꼬집고 참으면 참을수록 더 피곤해지기만 하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내내 핫식스도 커피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너무 졸리면 다음 쉬는 시간까지 최대한 참았다가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10분이라도 잤어요. 그런데도 졸리면 그 다음 쉬는 시간에도 자고.
하지만 앞 질문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흐름이 깨질 정도로 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좀 잘 자둬야겠죠? 9번, 체력 관리. 이것도 대답은 잘 자기입니다. 잘 먹고 잘 자기. 학생 때 운동할 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잘 챙겨 먹고 푹 잘 주무세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주셔야 됩니다. 잠깐 욕심내다가 더 큰 걸 잃게 돼요. 예전에 제가 시험 전날에 엄청 아프고 몸살이 났던 적이 있어요.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어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는데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당장 내일이 시험이니까 손에 쥔 책을 놓지는 못하고, 근데 너무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울었거든요. 엄마는 시험 못 쳐도 되니까 푹 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 안 와닿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대로 공부를 못한 상태로 다음날 시험을 치러 갔는데 오히려 그렇게 푹 쉬었더니 컨디션이 회복이 돼서 시험 칠 때는 컨디션이 꽤나 괜찮았고 결과적으로 시험도 잘 쳤어요. 어차피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뒀어서 그 전날에 하루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성적이 달라질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플 때는 욕심내서 더 탈나지 말고 그냥 푹 쉬어주세요. 10번, 공부 장소. 저는 집이랑 학교 자습실에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독서실은 한 번도 안 가봤고요. 카페에서 공부한 적도 없어요. 대학생이 돼서는 시험 기간에 주로 카페에서 공부를 했지만 고등학생 때 카페에서 공부하는 건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집중력이 분산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스터디 카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학생 때는 주위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신경 쓸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4부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 번아웃과 우울 극복 방법. 저도 꽤나 우울에 잘 빠지기 쉬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인 것 같아요. 별로 우울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잡생각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을 극복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생각 깊게 하지 말고 좀 단순해지기, 푹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는 거 하기 등등. 그리고 여성분들은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푹 쉬어주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지나고 나면 분명 기분이 좀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2번,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받을 때 너무 먹는 걸로만 푸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는 먹는 걸로 풀 때가 많았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엄청 많은데 왜 그때는 먹는 걸로만 풀었던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이 때는 다른 걸로 해소하기가 어려워서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마음껏 노래를 듣고 뭐 친구들이랑 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어려우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게 음식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만 너무 폭식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게 걱정이라면 차라리 다른 좋아하는 걸 찾아서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이시라면 본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말이에요. 3번, 공부하기 싫을 때.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학원 가기 싫다고 하면 아빠가 단호하게 그럼 가지 말고 학원 끊어 라고 하셨어요. 그럼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투정 부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하기 싫은 건지 말이에요. 모든 건 내 선택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기 싫으면 진짜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한 적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열심히 할 사람이면 잠깐 그렇게 쉬었다가도 쫄려서 다시 열심히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 마지막 질문인데요. 능력에 비해 꿈이 너무 큰 것 같을 때. 꿈은 당연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죠. 적당히 이룰 만한 정도라면 그건 단지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큰 꿈을 가지는 건 비웃을 일이 아니고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각자의 꿈을 이뤄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타인에게 그 꿈은 당신의 노력과 현실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다 라고 말한다던가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길로 가 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만두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며칠 뒤에 정말 그 꿈을 이뤄내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노력해보라고 조언을 했는데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허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모든 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말을 듣고 따라하면 어떻게든 후회가 남을 뿐이에요. 맞든 틀리든 본인이 내린 선택이라면 언젠가는 그때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Q&A 2탄도 끝이 났는데요. 혹시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학생분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고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대답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제 거의 30을 앞두고 있는 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의대생이 아니라 이미 훌쩍 자라서 의사가 되어버렸고, 고등학교는 거의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현재의 그 수능 공부나 입시 상황에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뭐 입시, 뭐 과목별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린 다른 의대생분들이나 다른 유튜버 분들, 다른 사람들,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참고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학생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